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먼저 소개합니다. 주거급여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임차 가구에는 실질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5만 원 이하에서 182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중 임차 가구는 해당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최대 36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한다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비를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조사를 토대로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7만 가구 이상이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전국 26개 복지센터와 49개 주거급여 사무소 등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곽수정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에서는 주택 바우처라고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대상자, 어떻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주택 바우처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좀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렌트비, 월세료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크게 낮췄습니다. 크게 넓혔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인정소득액이 182만 원이면은 일단은 이 주거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지역별로 좀 이렇게 천차만별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의 이제 주거급여, 즉 월세에 대한 보조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러니까 중장년층 은퇴하신 분들은 월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182만 원 넘지 않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해당 가구가 27만 가구나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또 이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꼭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신청을 해야 되고요. 아마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거 받을 경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받는 돈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깎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겠다. 본의 아닌 불이의 피해를 받지 않겠다,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주거급여의 첫 발을 뗐다는 데서 이번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집주인도 집수리 비용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 하실 텐데요. 실제로 집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웬만한 집 있다고 해서 이게 몇 억짜리 집 있는 분 아니라 굉장히 저가의 집이 있는데도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의외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이런 지원에서 이제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거든요. 월소득은 절대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집이 있더라도 월 인정소득을 파악을 해서 그럼 이분들은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생활의 안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붕 새는 거, 바닥 고치는 이런 비용에 있어서 이제 약 900만 원 정도 최대치입니다.까지를 또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라는 말에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어려운 분들에 위한 이제 집수리 비용을 또 국가에서 함께 보조하기로 된 겁니다. 네, 알면 알수록 더 챙길 수 있는 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할 비과세 금융상품인데요. 앞으로 소득 제한 없이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할 수 있다면서요? 이게 지난 주말에는 금융권에서는 굉장한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이제 우리 박 사장님이 계시면 미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계좌 하나를 딱 트면은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펀드 투자를 하든 채권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그 일정액만큼은 세금을 이제 비과세를 쳐주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우리는 이제 ISA라고 해서 5년짜리 한시적 계좌를
전 국민에게 특이한 겁니다. 자격 없이. 네. 연간 2천만 원씩 이제 5년이니까 1억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무슨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모두 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금융 투자를 해라. 이제 이게 당국의 취지였던 아, 거.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5년 한도라고 그러면 1억이죠. 1억까지 상당한 금액이 비과세를 되는 받을 수 겁니다. 있다는 예, 거군요. 예, 근데-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말이 나오는 게 1년 전인가요? 한 5천만 원 정도 비과세 상품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가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재형저축. 재형저축 거. 같은 예.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또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품이 아닌가. 왜냐 그러면 중산층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최저 생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상품이다. 그러면 5년간 1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중상 이상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자 감세 논란도. 제가 이제 네. 궁금해서 문데 그럼 2천만 원 정도 이제 넣었는데 비과세다. 네. 그 혜택이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있는 분들에게 부자분들에게는 상당한 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2천만 원만 따로 이 계좌에다 두면은 우리가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뭐 세율이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일종의 분리과세여서 2천만 원만 떼어 놓으면은 그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인데다가 이제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 포함이 안 되니까 분명히 좀 있으신 분들은 매력적인 상품인 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 비과세 금융상품 정부에서 많이 없애오던 추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과세 상품을 만든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주식이 너무, 그러니까 증시도 너무 안 되고요.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돈들이 어떤 특정 상품에 투자를 되지 않고 이제 CMA 같은 네. 단기 유동성으로만 너무 묶여 있으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 돈들이 좀 돌아야 뭐 기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도 그냥 이 초단타짜리만 가 있으니까 이거에 숨통을 트이려고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애매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즉 뭐냐면 정말로 그 있는 사람들 돈을 빼내려면은 이게 2천만 원이 아니라 한도를 뭐 3천만 원 이상으로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없는 분들을 위한다면은 왜 이런 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논란들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금리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미국도 0% 저금리다 보니까 유유 자금들이 전부 증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좀 어느 정도 2,200, 300을 가면은 증시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 증시라고 하는 게 어떤 단기 투자의 어떤 전형적인 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금융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면 좋은 게 요새 그 최첨단 산업이라고 하죠. 금융산업에서 핀텍이라고 불리는 산업이 있습니다. 네네. 금융의 바이오라고 하는데 이 금융 정보와 이 어떤 그 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인용한 데에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보통 한 500만 건에서 5천만 건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하나의 빅데이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그 핀테크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많은 그 다른 산업을 또 신성장 동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정부는 자녀 손자에 대한 주택 전세 자금 증여 이것도 지금 비과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시적 비과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나 손자 요즘에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이제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지원을 해줄 때 이제 1억을 증여를 해주는데요. 1억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일단 한시적으로 1억원 증여를 하고 버텨라. 네. 나중에 상속이 진행될 때 앞서 사전 증여를 했던 1억 원까지 같이 해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해라. 근데 그만큼 일종의 뭐 전세가 급등에 따른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하나의 뭐 미봉책 같은 형태로 이제 한시적 면세 제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년층 자산을 청년 측에 그렇죠. 좀 흘려보내서 네. 좀 결혼, 육아, 네. 그리고 내수 결혼 자금. 경제 네. 좀 이렇게 살리자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차 대신 또 경차에 대한 네. 세금 혜택은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취득세. 이게 잠깐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게 저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경차에 대해서 7% 취득세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도움이 됩니다. 경차 사시는 분들한테는 한 1,000만 원대니까 한 꽤 되거든요. 이 절약되는 것이 100만 원 이상 되는데 실은 이게 연말까지만 아마 경차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이 되고 내년 네. 초부터는 이제 경차라 할지라도 이제는 취득록세를 다 물어야 할지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네네. 연내에 일단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지금 돌아가는 폼세는
취득록세를 경차에도 물릴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제 개편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예. 올해 세수 부족이 한 5조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경차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줄여나가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복지 정책이 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월세도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정부의 세수 부족을 갖다가 중산층이 사용하고 있는 경차에다가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과연 내수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경차, 취득세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취득세 한 80만 원 정도 네.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최대한 100만 원 정도까지 더 부담을 해야 될 거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민들도 걱정인데 업계도 약간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륜, 성격 차이 등 부부간 이혼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적은 용돈도 충분한 이혼 네.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네. 재판상 이혼 사유는 구민법에 6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뭐 부정행위라든지 뭐 학대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6가지 중에 6번째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하거든요. 네. 통상 경제적 이유는 그런 사유로 안 보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아내가 남편한테 월급을 다 받았는데 용돈으로 딸랑 10만 원을 준 겁니다. 10에서 20만 원. 매달. 예,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알바를 또 노동일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병원금 10만 원 좀 달라고 하니까 송금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대출 채무도 혼자 떠안았어요. 그래서 이건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이거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이렇게 적은 용돈도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다. 그래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다가 2심에서 지금 이혼해라라고 지금 판결이 난 상태인데 하지만 위자료 지급 5천만 원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비록 용돈은 좀 적게 줬지만 그만큼 잘못한 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이혼 사유는 되지만 돈은 주지 마라. 뭐 돈은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부의 경우 경제권은 아내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패널 분들은 다들 네. 경제권을 누가 갖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근데 저희 세대는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또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늘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부인한테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자기 자신이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중에 이제 샐러리맨들 월급 생활자는 옛날부터 네. 그 본래 월급 타오면 그 월급 봉투를 그냥 집에 갖다 바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용돈 받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인류가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원시 시대부터 생존 양식이 이래요. 뭐 생활 양식도 이렇고 왜냐하면 교수님 아직도 그대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채집하고 수료받은 생활 그때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오면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그거 가지고 네, 하듯이 네. 바로 그런 구조죠. 예. 예. 근데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예. 일부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요새는 뭐 모든 이렇게 샐러리맨들 회사원들은 이 통장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인이 바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라는 게 여유가 많으면은 뭐 이렇게 서로가 뭐 용돈도 받고 주고 하겠지만 이미 살아가는 그 한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출 내역을 가지고 뭐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인지 누가 관리한다 이런 측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예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그냥 총각 때는 월급을 받으면 옛날에는 그 돈으로 받잖아요. 네?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써요. 그 다음에 한 20일쯤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결혼해서 하니까 돈이 남아요. 예. 아내한테 갖다 주니까. 그게 생활이죠. 예, 저희 패널분들 가운데는 지금 남편이 관리한다라는 의견도 꽤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면 남성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용돈을 받아서 쓴다고 합니다. 경제권을 갖는 이유 한번 볼까요? 기혼 직장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갖길 원해서 38.9%, 재테크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25.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경제권을 갖길 원해서 그렇고 예. 또 아내가 보기에 재테크 능력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아내가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월급은 아예 다 맡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 10만 원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용돈 10만 원은 중학생입니다, 거의. 초등학생도 10만 이상 받는 것 같은데, 그래, 10만 원 정도 받는 건 너무 좀 심각한 것 같고,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막노동까지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노동한 거는 그만큼 월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용돈이. 그래서 재판 청구까지 한 게 아닌가. 1심에서는 그래도 그걸 받아주진 않았는데 2심에서는 이혼 사유로 받아준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한 달 평균 용돈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느냐 남편과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40.6% 30만 원 미만이 좋겠다 했는데 부인은 51%가 30만 원 미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이제 용돈의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남편이 한 18.8%가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죠. 네, 네. 살아야 용돈에 되는데 있어서. 좀 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남자가 은퇴하면 가정에 걸리고 완전히 지금 아내에게 넘어간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시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제 그 선배님이 그 정년퇴직이 가까우니까 옷을 계속 맞춰 입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옷을 많이 맞춰 놓으라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옷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갈등은 있죠. 갈등은 있기 때문에, 예. 이 남자들은 정년퇴직 이후가 되면 좀 더, 지금 뭐 10만 원이라 차라리 줄 때가 다행인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가끔 물어보는 건데 아내 모르게 비자금 좀 만들어 주신 거 그건 있으세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자금 통로는 뭐 모르겠지만 뭐 수당이라든지 네. 저희 아버지도 뭐 체력 단련비 이런 걸 몰래 이렇게 숨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있는 게 혹시나 또 아내가 또 필요할 때 이거 쓰라 하면 딱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 적겠지만. 그래서 좀 비자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 역시도 이제 비자금이란 말 때문에 그렇고요. 여유자금을 좀 따로 그렇죠. 보관해 둬야 되는 것이 또 가장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너무나 계좌가 다 명백하게 나와 있고 지금 공인인증서도 와이프들이랑 다 나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여유자금 모으는 것도 좀 힘들어지는데 예. 어찌됐건 이런 또 다른 계좌는 분명히 필요하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헬스 통장이라고 네.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실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주도는 아니고요. 그 돈이 워낙 들어오는 게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알게 되면 이 머리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봐도 도대체 생활비는 나가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돈 들어오는 거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이 주도권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렇습니다만 경제권을 누가 지느냐보다도 둘이 부부가 합심해서 잘 지금 불황이니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비자금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 봉급생활자는요. 요즘 힘들죠. 비자금 만들 수가 전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모든 거 어디 가서 뭐 이런 한 푼 생기더라도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실 짓고 하면 항상 그게 따라서 근데 사실은 현명한 부인들은요. 원천 봉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 달랄 때 늘 주거든요. 네. 인심 좋게 주면 절대 남편이 그걸 가지고 어디 다른 주머니 찰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신뢰만 하면 뭐 비자금 굳이 그렇게 구차한 방법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남편의 기살림 방법 간단합니다. 두둑한 지갑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 얼마나 꼼꼼히 보십니까?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연체료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의 주제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붙는 수상한 연체료입니다. 휴대전화로 음악이나 영화를 사서 듣고 보거나 쇼핑몰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결제는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휴대전화 요금 결제일이 휴일과 겹쳐서 결제 날짜가 미뤄질 경우 휴대전화 요금에는 연체료가 붙지 않는 반면 이 소액 결제 금액에는 수상한 연체료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소액 결제 연체 수수료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된 것과 똑같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반면 우리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는 하루 연체되면 그 하루치만큼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때문에 10만 원을 하루 연체할 경우 소액 결제에서는 약 5,000원, 신용카드에서는 약 70원의 연체료가 붙는 겁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 이용자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당하게도 소비자가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항의를 하면 그제서야 이 연체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휴대전화 요금통지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씨와 강용석 씨가 때 아닌 암초를 만났습니다. 연일 주가를 높이고 있던 차에 가정사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요. 특히 백종원 씨, 요리 연구가인 본인의 특성을 살려 간단한 요리법, 그렇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가를 올리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결국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담당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백종원 씨의 의사를 존중해 백종원 씨가 요청을 좀 했던 거죠. 이번 주 녹화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완전한 하차는 아니고 일시적인 하차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가 아니고 가족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댓글이었다면서요? 악성 댓글. 사실 아버지거든요. 네.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아버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지금 그 아버지 부친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백승탁 있는지. 씨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제 성추행 혐의로 지금 경찰에 입건이 됐고요.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 유죄다. 유죄의 의견으로 검찰이 지금 송치된 상태입니다. 네. 성추행과 강제추행 같은 거는 이제 통상은 은밀한 곳에 둘이 하기 때문에 증거는 사실 없으면 CCTV가 없는 이상 그래서 피해자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그 증언의 진술의 일관성을 보고 하는데 아마 그게 일관성이 있고 진술이 타당하다고 봐서 유죄의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가 됐고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길지 불기소를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당 논란이 지금 불거지면서 지난주 백종원 씨의 하차설 계속해서 나왔었죠. 누리꾼들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에 백종원 씨가 책임을 지는 것 불공평한 연좌제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백종원 씨가 원해서 일단 일시적인 하차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제작진의 메시지를 한번 좀 다시 볼게요. 프로그램의 특성이 좀 사실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더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 거요. 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악플과 마주하게 됐을 때 출연자들의 충격이 크다. 자, 정철진 기자님, 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악플이 좀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저도 그때 당시 되게 당황스러웠었고요. 이게 이제 저도 관련한 그 댓글 좀 봤는데 연좌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MBC 측에서 이 방송을 못 나와라 이렇게 통보한 게 아니라 백종원 씨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일시적으로 쉬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런 연좌된 논란은 아니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꽤 좀 멘탈로 있어서 이제 버티고 이제 시작을 해서 갔었는데 이제 바로 이 형식의 형태가 눈앞에서 이제 그 유저라고 하죠. 유저들이 보면서 이 댓글들을 이제 쫙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시적인 자격이나 이런 거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악플이나 또 이런 순화되지 않은 것들도 일단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이런 그동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해왔을 때 자기가 이런 이벤트, 이런 사건 다음에는 어떤 유저들의 말들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느 정도 좀 전략적으로 왜냐면은 요리도 막상 해야 되는데 수많은 악플들을 어떻게 웬만한 사람의 멘탈로 그걸 직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인 이제 휴식을 갖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악플에 이렇게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프로의 특징이 생방송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녹화에 보여주는데 바로바로 악플이 뜨기 때문에 다른 악플은 안 보면 그만인데 이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디기 어려울게 않겠나. 저 프로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치 하차고 나머지 방송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차하는 얘기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고 저 방송의 특성상 일시 하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자식이 말이죠. 자식도 나이가 한 40살 넘어가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면 그런데 더더구나 아버지를 가지고 그 아버지도 연세도 높으신 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니까요. 그 남을 비판할 때도 좀 상대편 역지사지해서 내 상대편의 입장이 돼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악플을 올리더라도 그때 올렸으면
하는 이런 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또 다른 하차 논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강용석 씨인데요.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죠. 재판 당일날 모 프로그램 녹화에서 빠지면서 하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측에서는 하차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차 논의를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차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불륜 스캔들 소송 때문인 거죠. 재판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불과 며칠 전에 재판이 변론기일에 잡혀서 또 방송에 탔었고 언론에 탔었고 또 변론기일이 한 달 한 번 정도 잡힙니다. 네. 더 빨리 잡힐 수도 있고 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나오게 되고 또 재판 같은 경우는 본래 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이 경우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보류한 상태거든요. 공개를 한다면 보류했구나. 모든 내용들이 강용석 씨의 모든 내용들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프로그램 제작진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스럽지 않냐. 그게 진실이고 거짓인 거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보도가 된다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고 측에서는 추가 자료, 추가 네. 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홍콩 여행 관련된 홍콩에서 찍은 사진, 네. 그리고 카카오톡 주고받은 네. 그런 메시지, 이걸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강용석 씨는 사실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이 증거라 하는 거는 이제 공격하는 식에서 증거를 원고가 내면 피고가 또 항변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내고 네. 또 내고 재항변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가는데 지금 이제 증거가 중요한 증거들을 냈습니다. 뭐 여행 갔던 거하고 특히 사진 찍었던 거. 네. 네. 출입국 관리는 이제 겹친다는 건 물론 증거가 확정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증거를 강용석 씨가 이제 내야 됩니다. 네. 안 내게 되면 뭐 법원에서는 이쪽 말이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재판 잡힐 때까지 아마도 준비해서 내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논란이 있는 출연자를 뭐 하차를 시킬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 제작진의 몫이겠습니다만 해당 방송의 그날의 오프닝을 봤을 네. 때 강용석 씨한테 어떤 변론의 기회라고 할까요? 당 조직위원장 공모가 있어서 그런 게 터져 나왔다라는 변론의 기회를 좀 줬다는 것 자체는 모르겠어요. 시청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고 이게 더 큰 뭐 사건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소송 재판의 좀 독특한 점들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 남편 측이죠. 이제 그 부인의 남편 측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거를 시간을 길게 끌고 할까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도 아까 전에 물어봤었는데 왜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까지 낼까? 이것이 오히려 강용석 씨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치명적으로 몰려가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점들이 되게 의아했었던 게 사실인데 어쨌든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당 방송사에서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서 이 끝이 어떻게 될까 좀 많이 주목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국제선 아시아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슈퍼모델 출신 승객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승객은 결국 아시아나 항공에 억대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비즈니스석 아주 네. 뭐 아주 A급 그 석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2015년 3월 17일 날 인천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즈니스석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승무원 A 씨가 이 창가에 앉은 승객 B 씨의 요청으로 라면을 달라고 라면을 가지고 갔는데 비행기가 흔들거리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라면을 쏟았습니다. 예. 쏟았는데 2번을 쏟았습니다. 쏟아가지고 이 허벅지하고 이 부위에 아주 심한 하상을 지금 입은 사건인데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좀 치료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가 다 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이 다 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로 2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해당 항공사에서는 이제까지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 그리고 향후에 들 치료비 3,600만 원 더해서 6,100여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피해자 장모 씨는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을 받더라도 회복이 어렵고 자신이 슈퍼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미용 관련 사업을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화상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지금 한 상태예요.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은 책임이 있냐 없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네. 번째는 책임이 있으면 비행사나 그 승객, 그 승무원이 책임이 있으면 이 승객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냐 두 개를 따라줘야 되는데 책임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도의 주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뜨뜻한 거 가져가가지고 이걸 흘리는 거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고 문제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어떤 직업적 위치라든지 이 여성의 부위가 또 중요해요. 부위가 또 허벅지나 이런 부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치료가 다 안 된다면
장애가 남을 여지가 크고요. 또 네. 추상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여성은 지금 뭐 임신도 좀 어렵다 그러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위자가 큽니다. 이 경우는 정신 손해가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6,100만 원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걸 저희가 좀 블러 처리를 했는데 제대로 보여드릴 경우 워낙 좀 충격적이고 좀 그래서요. 실제 화상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엄청납니다. 2도, 3도 정도를 하는데 저 경우라면 사실은 뭐 이런 말 성관계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정도라니까. 중요 부위까지 지금 그렇죠. 화상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 신혼부부인 상황이고.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적 장애도 두 번째지만 정신적인 손해가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거는 2억 원은 일부 청구로 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더 되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와 그리고 해당 항공사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보실까요? 사고 원인, 승객은 기체가 흔들려서 승무원이 쏟았다. 항공사에서는 승객 B씨가 팔로 쳤다라고 원인이 완전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고 대처도 서로 얘기가 틀리죠. 승객은 의사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긴급처치 의약품도 없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응급처치를 했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내에서 지금 사고가 뭐 일어나게 됐을 때 규명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 몬트리알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를 따지냐 안 따지냐인데 원래 같은 손해배상은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의 한도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 몬트리알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에서 발생했다면 그 승객 고의가 없다면 무조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1억 7천만 원 내에서는 무조건 물어주라.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천 얼마 정도 이상의 뭐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무과실을 따라서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실이 있고 또 승객의 과실을 상계해버립니다. 승객이 팔을 쳤다면 승객은 어느 정도 과실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따져가지고 금액을 계산해야 되고 2억은 제가 봐서 일부 청구고요. 많다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항공사 측에서는 왜 6,100여만 원만 합의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강제적인 건 1억 7천만 원은 뭐냐면 금액이 암만 크더라도 1억 7천만 원까지 이제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런 뜻이고 항공사가 봤을 때 6천만 원 손해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손해 입은 게 6천만 원은 치료비하고 이런 것만 따진 것 같아요. 정신적 손해는 지금 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정신적 손해를 빼면 6,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거렸던 게 이 뉴스를 접하고 첫 번째 왜 자꾸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라면을 끓여서 옛날에 피라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걸 폐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궁금증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맥도날드에서 65세 된 미국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드시다가 쏟아서 방금 이 부분과 비슷한 장애, 신체적 장애를 겪어서 수백만 달러를 청구해서 승소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백만 달러요? 수백만 달러입니다. 커피를 쏟았다. 커피를. 그러니까 맥도날드 커피가 뜨겁다라는 말을 사전에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거를 들고 돌아서 마시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2억밖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분 소송인지 맞습니다. 전체 소송으로 가면 말 그대로 뭐 한 수백억까지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몇백만 달러로 간 거고 우리나라는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억을 넣는 거는 최소 이거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넣은 걸로 보이고 앞으로 청구 범위를 확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행기 안에서 이 뜨거운 라면 같은 이런 걸 주면 거기서는 언제든지 쏟을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팔로 쳤든 뭐 비행기가 흔들렸든 그것은 이 항공사 측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저렇게 거대 항공사에서 말이죠. 그 여성의 그 아주 주요 부위를 저런 식으로 망가뜨려 놓고는 뭐 치료비만 주겠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을 더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누구 말이 맞는지는 계속 지금 서로 상반된 주장이 부닥치기 때문에 진실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국토부에서는 기내에서의 사고 혹은 승객 서비스에 대한 항공사의 평가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평가에 앞서서 승객들이 기내에 있는 한 승객의 안전은 승무원, 항공사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비행 항공사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지난 2005년 발견된 서울 여의도 지하벙커 10년 만에 공개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하벙커로 화제가 됐었는데 공개가 왜 여태 미뤄진 겁니까?
우리 이 교수님 여의도에 계속 생활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2005년에 같은데요. 이제 발견했잖아요. 네. 그 발견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한 2010년 이후에 그 결정해가지고 그때 공개한다 했는데 아무튼 공개가 좀 더 늦어졌는데 이제 저것을 시민 편의 시설로 본래 쓰겠다 뭐 이렇게 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장소라든가 이를 보면 그 편의 시설로 쓸 정도의 그 규모도 안 되고 또 그 경제성도 없고 아마 이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할 텐데 저건 이제 당시에는 10월 2일 국군의 날 되면 아주 거대한 행사를 하잖아요. 그 여의도 그 전체 광장에서 광장에서요? 특히 이제 열병식도 하고 네. 거기서 지축을 흔들면서 그렇죠. 땡크하고 행진도 하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반드시 참석하시니까 그랬을 경우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마 대피처로서 이제 요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들 대피처로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밀스러운 장소니까 아무데도 기록도 안 되고 어느 소속도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모르고 아무 데서도 몰랐던 거죠.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도 몰랐죠. 있고 그런데 서울시 지하 도면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지하 벙커. 그야말로 비밀 장소였는데 뭐 그렇다고 거기서 뭐 아주 호화로운 장소는 아니었고 그런 특수 목적에 필요했던 건데 뭐 시민들이 과거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그 정도로 뭐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혹시 거기 가서 뭐 의자 몇 개 놔두고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라도 한번 만약 공개를 한다면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별로 그래 화려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예. 저희가 사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광복절이나 뭐 국군의 날 즈음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지금 사진 보시면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소파나 뭐 화장실, 뭐 집기 같은 것들이 있는 방이 있다고 하죠. 180평 규모 정도가 되고요. 뭐 큰 방에 소파,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된 작은 방도 있었다라고. 방은 하나 한 20평쯤 되는 것 같아요. 예. 2005년 4월에 30평쯤 되네.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네. 갖출 건 다 갖춘 거죠. 들어가는 예. 지휘대도 네. 있고요. 근데 저게 되게 작습니다. 제가 바로 2005년 4월에 저 앞 건물에서 이제 저희 출처에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증권사에 네. 있었었는데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 몇 년 내에 저기가 이제 공개될 것이다. 뭐 돈을 받고 관광지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고 온 분들이 이게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개발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후 여의도 환승센터가 개발되고 빌딩도 많이 세워지고 하다가 좀 유야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고 어쨌든 저거의 장소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겸사겸사 저걸 없앤다기보다는 보존하겠다라고 행정이 좀 밀린 차원에서 이제야 좀 결정이 났던 것 같다. 저는 좀 그 이면을 이렇게 근데 보고 있습니다. VIP가 쓰는 게요, 뭐,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쓸 가능성이 더 많은 것. 네. 어쩌다 혹시 쓸 수 있는 건물이니까 저걸 무슨 뭐 거창하게 했을 리가 없죠. 그냥 네. 대피처 뭐 이 정도로 했겠죠. 예. 네, 국군의 날 행사 때 단상 바로 앞 네, 아래 네, 그렇죠. 바로 그래야 네. 대피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냥 대피처, 임시 대피처로 사용됐을지 용도가 가장 궁금하죠. 예. 근데 서울시 관계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공동구, 뭐 통신용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작은 터널이 공동구인 줄 알았는데 화단 쪽의 철제문 아래로 180평의 지하 시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벙커 관련 기록이 수방사에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걸 보아 대통령 경호 등의 비밀스러운 일에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장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국군의 날은 군대가 대거 동원되고요. 무기가 최신 무기까지 대거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게 VIP가 참석하는데 여하튼 그런 정도의 철저한 경호 그건 필요하죠. 만약에 저런 어떤 대피책이라도 없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이런 게 필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나지. 그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런 것까지 만들었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현장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폭염에도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휴가지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마침내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올해도 바로 관저에 머물면서 하반기 국정 구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구상을 할 걸로 보십니까? 뭐 구상이야 이제 앞으로 네. 참 좀 안 됐긴 한데지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아무래도 갈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당정 문제라든지 또
이 경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4대 또 이런 4대 혁신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당면한 대통령의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당정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회와 행정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아주 이제 고민이 많은 이런 시기입니다. 특히 저기도 나옵니다만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여의도 쪽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2번이나 지금 경고하고 했는데도 아마도 여의도를 향한 이런 마음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텐데 청와대에 앉아서 꼭 고민을 하셔야 그게 고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럴 때 오히려 여유를 좀 갖도록 국민들도 그다음에 어디 멀리 좀 피서를 가시든지 아니면 돈을 월급 모아놨던가 한 다발 가지고 재래시장 가셔가지고 풀어주시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부터 닷새 동안의 휴가에 들어가는데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렇게 여름 휴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뭔가 전국을 변화시키는 어떤 깜짝 카드를 준비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바로 1993년 여름 휴가 직후 금융실명제를 발표해서 아주 전국을 흔들어 놓았죠. 예. 네, 전두환 전 대통령도 1985년 여름 휴가 직후 학원안정법,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전국 반전을 누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휴가 복귀 직후에 임기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허태열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전국에 변화를 줬었습니다.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청남대가 좀 계속 있었으면 그리로도 가실 수 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도 청남대를 돌려준다,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놔둬도 되는데 말이죠. 너무 결벽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저 장면은 취임 첫 해에 갔던 이제 저도 휴가 장면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에 도착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한국전 참전용사를 찾아가 넙죽 큰절부터 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큰절하는 김무성 대표의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들 전부 무대로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참전군인 여러분과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미군들 여러분께 항의 관습대로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절하는 모습 좀 낯설기도 하고요. 네. 또 미국까지 찾아가 저렇게 큰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역시 김무성 대표 요즘 갈수록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라든지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또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하고 저런 면에서는 좀 소원했던 측면도 있어요. 특히 이제 진보 정부 한 10년간에는 미국하고 아주 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특히 6.25 때 도와준 주도했던 미국하고 우리 한국의 혈맹이라는 인식 자체가 좀 희석되는 그런 아주 좀 불편한 그런 기간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와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동맹국 미국,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특히 이제 안보, 정치 이런 분야에서는 미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점도 이제 강조가 된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인은 의리는 있다. 의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도와준 분들에 대한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것을 또 이번에 가서 보여준 것은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또 앞으로 차기 주자로서 또 이 말하자면 미국에 가서 이제 자신을 또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외교적 역량도 한번 과시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는데 성공해서 올 것 같네요. 예. 네, 김무성 대표 이번 미국 방문 일정 중에 8월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의 정치인들 만나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무성 대표 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굉장히 힘을 모으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문재인 대표의 반응 들어보시죠. 일반 국민들보다 자기 당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에 대해서 다 강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 야권은 거부를 했지만, 분명히 거부를 했지만, 네. 엉뚱하게 지금 의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안을 지금 내놨어요. 5차 혁신안에서. 그렇죠. 혁신안에서 네. 지금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걸로 네. 뭐 비례대표도 늘리고 지금 김상곤 위원장 어제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을 뭐 246명 그리고 비례대표를 그 절반인 123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수를 369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반대의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야당 네. 내에서도 지금 조금 불만이라든지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좀 올건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 지금 왜 혁신이 왜 만들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하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국회를 혁신하고 말이죠. 국가기구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이분들이 우선 당부터 혁신해놓고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에 뭐 이런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국회 의원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겠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왜냐하면 큰 과제를 던짐으로써 당내 작은 과제들을 거기 묻어버리겠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당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대 그러니까 당내에서 왜 지금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국회의원 자리 때문에 저희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의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발 세력들을 좀 그렇게 좀 그 반발을 좀 이렇게 다독여주는 뭐 이런 효과도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혁신위원회면 일단 당혁신부터 하시고 이 국회 정수는요 지금 국민들 분위기라든지 국가 재정 상태라든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하면 지금 그 정수 늘리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간단하게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신 건 하나가 테마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경제를 강조하겠다 아니면 안보를 강조하겠다. 네. 아마 안보를 강조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 경제와 정치는 떼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분야도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옛날에 얼마 전이죠. 봉숭아학당의 모습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혁신위원회가 방금 지적하셨습니다. 이지gun 교수님께서도. 당을 혁신하는 게 본인의 문제이지 국회의원 전체의 정적수를 갖다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는 동문서답 형태의 한 혁신위원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될 새정치와 새누리가 과연 경제적인 이슈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까지도 있느냐는 게 저는 상당히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일단 긴급 최고회의 열어서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네.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비노계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 그리고 채널A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69명이나 더 늘리겠다는 그 발상은 반혁신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례대표제는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54명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참 혁신이지요. 지금은 그 문재인 대표를 책임을 물려가지고 빨리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에서 물러나게 한다든지 그게 혁신 아니지. 마치 지금 혁신위가 제도 개선위원회 비서다. 왜 제도를 건집니까? 예? 혁신위가. 예. 그래서 이런 혁신위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해체시키는 게 맞죠. 네, 저기서 이제 비례대표제 늘리는 거는 거꾸로 가는 역발상이다. 네.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 좋다 해도 늘리기 어렵습니다. 돈도 그렇고. 근데 네. 엄청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과연 저 혁신위가 정말 논리가 많이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눈높이가 맞는지,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년 전인가요? 200명, 100명으로 하자 그랬었죠. 네. 2대1로. 상원과 하원 형태로 가자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딱 2대1의 비중으로 246명이다 1을 나누면 123명이 되니까 더해서 369명을 만들자는 건데 저 생각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조경태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도 개선을 하라고 혁신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자정 노력을 하라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정신 좀 똑바로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례대표제는 마치 무슨 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제 이 소선거구제랑 혹시 사표 이런 걸 방지한다고 지금은
정당 투표를 따라하거든요. 이런 비례대표를 꼭 해야 되는지 저도 조경태 의원 말씀에 알겠습니다. 오늘 내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